반갑습니다. 제 2주차 CEO를 위한 경제 상식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은 가격 결정 이론 그리고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환율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가격 결정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제가 한 번 더 이 그래프를 설명을 드려보면 옆으로는 이제 가로축이죠. 가로축으로는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측정을 했고요. 세로축으로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냐, 뭐 비싸지냐, 싸지냐 이거를 보고 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보라색 선으로 우하향하는 것이 디맨드, 수요 곡선이고요. 수요 곡선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을수록 사실은 점점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S1은요, 서플라이라고 해서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은 가격이 비쌀수록 너나 나나 다 공급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두쫀꾸, 두바이 쫀득 쿠키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예로 들어보면 이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만나는 요 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균형 가격 점이라고 합니다.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한 6,5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균형 가격 6,500원이면 6,500원보다 싸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고 6,500원보다 비싸면 사람들이 더 안 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칙이 모든 비즈니스에 다 적용이 됩니다. 예, 사실은 저는 요 가격 결정 곡선이 경제학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해요. 자본 배분에도 이 수요와 공급이 항상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는 꼭 좀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감으로는 이것들을 알고 계셨겠지만 이렇게 그래프로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겠다. 그렇고요. 두쫑구 말고도 또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을 잘 활용하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그 산업이 뭐냐면 바로 명품 산업입니다. 명품. 예, 뭐 구찌라던가 또 뭐 있죠? 에르메스 같은 거. 그런 친구들. 이 명품 산업이 말 그대로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수요는 막 넘쳐나는데 공급량을 아슬아슬하게 컨트롤하면서 가격을 꾸준히 올리는 그런 사업 중 하나죠. 그 일례로 버버리였나요? 그 아울렛 쪽에 이제 재고가 싸게 풀리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불태워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명품 기업들은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겁니다. 가격을 절대 안 내리죠. 그러니까 가격도 방어가 되고 공급량도 계속 조절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명품 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들이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요에 따라서 계속 가격을 내려줘야 되고 그러면 기업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에게 조금 화두로 던지고 싶고요. 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라 라는 말,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독점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독점. 네, 희소성을 가져야 된다. 밑에 써 있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 있잖아요. 여러분 엔비디아. 요즘 GPU, AI 반도체 칩 때문에 굉장히 핫한 기업인데 이 GPU를 엔비디아밖에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사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많이 찍어내고 싶은데 뭐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 TSMC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공급량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던가 제품, 그러니까 두총코도 일종의 희소성이죠. 트렌드가 딱 생겨가지고 뭔가 이게 우리의 제품에 묻어나게 되면은 가격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은 곧 뭐냐?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GPU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공급량을 무한정으로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래프처럼 이 S곡선이 공급량을 늘려버리면 S2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균형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P1에서 P2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진율이 훼손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의외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엔비디아도 무작정 공급을 막 늘릴 수 있을까요? 늘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공급량을 조절한다. 이것이 희소성을 가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희소성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요 원리 안에 뭐가 있다? 예, 수요와 공급을 만나는 지점인 가격 결정 이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을 하실 때, 사업을 운영하실 때 얼마나 내가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내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를 위해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가. 가격을 올렸을 때 고객이 떠나는가 남는가. 예, 고객이 떠나게 되면은 그만큼 희소성이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기술 기업들이 워낙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에만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기능만 만들면 되겠다, 요거에 매몰되기 시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게 뭐냐,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죠. 내가 개발하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과연 희소성이 있는가, 정말 시장이 원하는가, 수요가 있는가, 요거부터 여러분 먼저 검증에 들어가셔야지, 무작정 첨단 기술, 새로운 것들만 우리가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뭐냐?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본 배분을 공부하는 CEO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을 하느냐, 시중에 풀린 돈 때문에 사실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려운 걸로 우리가 M2라고 하는데요. 이 M2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물가가 올라가요. 왜 올라가게 되냐면 이것도 수요 공급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력이라고 하거든요.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20년 전으로 할까? 한 20년 전에 우리가 신라면 한 봉지 먹는데 500원이면 됐는데 이제 1200원, 1500원을 줘야 한 봉지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인 거거든요. 물가 상승이 꾸준히 되다 보니까. 즉,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내에 원화가 M2 통화량이 꾸준히 늘어왔다는 거죠. 라면 가격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산 가격도 부동산이 조정은 좀 되지만 쭉 올랐다가 다시 옛날 가격을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되고 있는 거예요. 구매력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자산 가격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산에 버블이 끼기 시작합니다.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다음으로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인데요. 자산 가격과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보통 언제냐면 고금리 시기 때, 금리가 매우 높아져서 이 M2 통화량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 시중에 돈이 말라버려, 유동성이 마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M2 통화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와 자산 가격이 떨어지다 못해 사실 저평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기, 경기 침체 비슷하게 오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이 M2 통화량을 낮추는 시기가 디플레이션 시기다. 요거를 해내기 위해서 이 시중 통화량을 떨어뜨려서 물가 상승을 막는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이 다음 장에서 여러분에게 그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보통 이때 와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회사들이 도산을 많이 하죠. 디플레이션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가 하락이라는 건 사실상 CEO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매하는 물품이라던가 서비스의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디플레이션이 길어지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죠.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낫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더 센 게 뭐냐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애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의 나쁜 점이죠. 디플레이션, 실업률이 상승하거든요. 이때 많이 사람들이 해고가 돼요.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많이 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정말 이중고인 시기인 거예요. 물가도 올라가는데 기업들이 해고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AI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다행히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자주 오랫동안 이뤄지지는 않고요. 정부가 이제 열심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비교적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편이고,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긴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특별하게 제가 또 다루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우리의 경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보통은 저금리 시기 때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실은 기업의 매출도 굉장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자본 배분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사업 열심히 운영해 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돈 많이 벌면은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금을 많이 쌓는 것만이 여러분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금을 자본 배분을 적절히 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부를 매입하실 수도 있고 또 적절한 자산군에 나의 돈을 투입을 시켜놔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것들을 여러분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내는 경영자들이 사실은 압도적인 경영 성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챌린징한 일이지만 자본 배분만 사실 여러분 잘하셔도요 정말 평균 이상의 경영 성과를 여러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그 팔란티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미국에서 그 AI 관련해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기술 기업인데 특이하게도 부채가 거의 없어요. 부채가 없고 그 주식을 상장했을 때 이제 초과 발행금으로 자본 잉여금이라는 걸 쌓아놓고 있는데 이 자본 잉여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단기 채권이랑 그 MMF라고 해서 단기 돈을 융통해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굉장히 비싸겠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이제 급전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단기 채권 같은 경우도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그 돈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팔란티오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회사예요. 예,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술 기업이 현금을 쌓아놓고 운용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현금 흐름으로 얘네들이 투자를 통해서 얻어내는 금액이요 매출의 거의 5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완전 죽을 써도요 50%는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예,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피터 틸이라는 투자자 출신 CEO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에는 이런 자본 배분을 잘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사업만 확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작은 양의 현금의 흐름이라도 여러분께서 잘 관리하는 게 압도적인 경영 성과를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얘기로 돌아가자면 현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자본 배분을 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회사에 쌓여 있는 그 돈의 가치가 조금 과격하지만 쓰레기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행 예금에만 넣어놓은 것도 사실은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예금의 함정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은 5%인데 요즘 주는 예금금리 3%, 이 3% 예금금리에 요거를 넣어버리면요 여러분 매년 마이너스 2%씩 여러분의 현금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확정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배분이라는 게 결국 내 현금을 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좀 등한시하고 자본 배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2%, 물론 이제 고금리 시기에는 그나마 좀 해체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금 상품에만 넣어놓으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자본 배분 교육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 경제학의 시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자유주의 학파의 이제 경제학 이론을 주창한 분인데 이 애덤 스미스는 야 자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지 마라는 주의입니다. 어차피 놔두면 시장이 알아서 이 다시 중점을 찾아간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이제 우파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 자유주의 진영이죠. 그리고 좌파 진영에 속하신 분들이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영국 분이신데 케인즈 학파, 케인즈주의라고 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따르는 분들입니다. 이 수정 자본주의를 따르는 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스스로 자정작용하지 못하는 거를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사실상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라라는 이
이념은 폐기가 됐어요. 미국도 대공황이라는 걸 겪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를 겪으면서 사실상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는 건 이미 폐기가 됐고 대부분이 이 케인즈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도 재난지원금 등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굉장히 부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정책이고 두 번째가 통화정책입니다. 이 재정정책이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떤 방식을 쓰냐면 세금을 많이 활용해요. 세금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민간이라던가 기업들이 세금을 정부에 더 많이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풀려있는 M2 통화량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물가 안정을 딱 만들어 주는 거죠. 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요. 금리를 활용을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민간이나 기업들이 은행에서 더 높은 이자율로 그 이자 타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은행에 많이 맡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M2 통화량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물가를 잡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 시장이 어려워. 너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세금을 낮추는 이런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또 지급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M2 통화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확 살아나요. 소비가 확 살아나서 기업들이 또 자금이 돌아가고 기업들도 또 근로자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민간이든 기업이든 대출 받기가 좀 쉬워져요.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M2 통화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시중이.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그리고 또 소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자동차를 산다던가 이런 분들 비싼 고가의 제품을 사신다던가 그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M2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옵니다. 이게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고 금리 사이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3강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어쨌든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이 뉴스 잘 보시면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로 했대요. 이런 소식이 막 들려와요. 그럼 뭐예요? 아, 지금 긴축 정책을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가를 이제 슬슬 잡으려고 하는구나.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자, 요때 주의해야 될 게 저희 회사 아버지 회사가 10억을 갑자기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갑자기 대출 연장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뉴스나 신문을 보실 때 세금을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 대출부터 점검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본 배분의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 CEO는 어떻게 행동 응용을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에도 귀를 좀 기울이셔야겠지만 일단 현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기는 보통 저금리 때 많이 일어납니다. 예, 경제가 너무 좋아요. 그때 보통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CEO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원자재 같은 이런 자산에 현금을 조금 투자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자본 배분 전략에서 저희가 다룰 건데요.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을 때는 늦었어요. 그러면 언제 요거를 해야 되냐? 고금리 시기 마지막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금리를 슬슬 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원자재 투자할 만한 게 없나 여러분이 잘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미리 이제 저금리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사두셔야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저희가 6강에서 다 다시 다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과 환율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환율은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환율은 두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예, 달러와 원화를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무게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달러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죠. 이거를 강달러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약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다 수출을 지향하는 기업들입니다. 왜냐면 내수가 너무 작잖아요. 대한민국 내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다 꿈꾸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환율의 영향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특히나 무역 수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환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수출 회사와 수입 회사의 명암이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립 환율을 1,000원으로 해볼게요. 1,000원. 중립 환율이라는 게 이제 중립 금리처럼 있는데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한번 중립 환율이라고 치고 실상은 1,000원이 아닙니다. 더 높겠지만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을 해서 지금 1달러에 1,400원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요? 10만 달러로 내가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 뭐 2년 전이라고 해봅시다. 2년 전에.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원화로 따지면 원래 1억 정도인데요. 2년이 지난 지금은 환율이 1,400원이 돼버려가지고 1.4억 달러로 4천만 원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앉아서 그냥 2년 뒤에 2년밖에 지난 게 없는데 4천만 원을 그냥 앉아서 더 벌게 된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수익기업은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자, 수익기업에서 아이폰을 수입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폰 원가가 하나에 1,000불이라고 해볼게요. 예전에는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인데 환율이 1,400원이 되면서 이게 얼마가 돼요? 140만 원이 돼버립니다. 원가만. 자, 그러면 원가가 지금 40%나 상승해 버린 거잖아요. 제품 원가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입 기업은 마진율이 깎이게 되죠. 이 40%를 전부 다 고객한테 다 지울 수도 없죠. 그렇게 하면 안 사니까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수입 기업은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아요.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는 환율이 하락했으면 어떻게 돼요? 수출 기업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원래 1.4억 벌던 기업이 지금 1,1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1.1억이 되니까 그냥 눈앞에 3천만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기업한테는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결국? 원화가 강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원화가 강세. 원화가 세지면 수출 기업한테는 안 좋아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수입 기업한테는 마진 개선이 되죠. 어떻게 해요? 원래 140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으로 원가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3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엄청난 마진 개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님들이시니까 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캐리 트레이드는 쉽게 설명드리면 금리가 낮은 A라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B라는 국가에서 이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캐리 트레이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엔화를 빌립니다. 몇 프로 금리로? 1%대 대출 금리로 빌려요. 자, 그리고 이 엔화를 가지고 미국에서 대출 금리가 지금 한 6% 정도 한대요. 그러면 미국에서 대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1%니까 얘네 얼마 마진이에요? 5%가 마진이 남는 거죠. 요게 캐리 트레이드예요. 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냐면 금리가 낮은 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가 환율이 더 강하거든요. 다시 금리가 낮은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나라가 환율이 더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가 낮은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여전히 높은 미국의 달러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캐리 트레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이 움직이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경제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금리 차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생각보다 이 환율 방향성을 예측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저도 이거를 활용해서 투자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것도 경영자로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 방향성이 지금 내가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달러가 어떻게 될까라고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강의의 결론인데요. 경제 변수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나라가 규정과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통제하시는 거지,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대응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 시스템 리스크는 우리가 타고 넘어가야 될 파도지, 우리가 그걸 대항을 했다가는 부서져 버립니다. 아, 나는 고금리 시기에도, 인플레이션 엄청 심해진 시기에도 난 현금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가격 결정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만 여러분 따지실 게 아니라 수요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공급 통제는 어떻게 할 건지를 통해서 가격을 어떻게 조절할지 여러분 스스로 전략적인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우리가 현금 대신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이 실물 자산을 보유하려면 자본 배분 교육이 필수고요. 자본 배분에 관련된 여러분 마인드셋이 꼭 필요하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환율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수출 기업이냐 수입 기업이냐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달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비즈니스 전략을 잘 활용해서 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